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장에서는 생득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강의에서는 행동주의적인 접근법에 따라 갖고 스키너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끊임없는 숙달, 반복 숙달에 의해 갖고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대조분석 가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스키너가 생각한 그런 언어 습득의 그런 방법들이 사실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생각들이죠. 네. 우리가 스키너처럼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뭐 외국어를 배우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죠. 네. 자꾸 애들한테 반복해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자, 따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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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라면은 애들이 외국어를 잘 배울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그런 과정이면은 영어 학습이 뭐 상당히 쉬울 텐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쉬운 거라면 뭐 다 누구든지 다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런 영어 학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또 기껏 뭐 여러 번 따라해갖고 겨우 입에 좀 익숙하게 됐는데 또 다음 날쯤 돼갖고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암만 반복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너식으로 단지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것, 뭐 좋은 습관 형성을 하는 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찍이 1950년대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진 버커 글리슨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 버커 글리슨. 네. 원래 진 버커인데요. 네. 뭐 결혼해갖고 그 남편 성을 따갖고 진 버커 글리슨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1958년도에 이분이 되게 흥미로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실험 자체는 스키너의 이론이 틀렸다라는 걸 이걸 입증하려고 한 그런 실험이에요. 대놓고 까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기본적인 가정이 이렇습니다. 스키너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행동주의 이론이 맞는 거라고 하면은 애들이 어른들의 말을 그저 많이 듣고 똑같이 따라하고 모방하는 거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물에 대해선 어떤 문법 규칙에 대해서 자율적 또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왜? 애들은 어른들한테 들은 것들을 따라하고 또 뭐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것이 학습자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외부적인 자극, 즉 부모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언어적인 자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말에 반응을 하고 모방하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런 행동주의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애들이 새로운 사물이나 문장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 이런 애들이 창조성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계속 따라하고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애들의 언어 학습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 따라 갖고 짐 버커 글리슨이 4살에서 7살 사이에 미국 애들한테 1950년대 말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까지 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상상의 새 그림, 되게 귀여운 새예요. 네, 새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This is a work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애들한테. 네, 그러면 이것이 워그라는 그런 존재 자체는 지금 이 연구자였던 버커 글리슨, 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워그, this is a work에서 워그라는 이런 새는 듣도 보도 못한, 네,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애들한테 Now there is another one. There are two of them. There are two what? 네. There are two 점점점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뭐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네. 한 마리 더 있네요. 네. 자, 이제 걔네들이 두 마리가 됐어요. 자, there are two 뭘까요? 두 개의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실험 자체가 이제 흥미로운 게, 만약에
행동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맞는 거다라고 하면은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은 이 work라는 이런 상상 속의 새를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죠. 네. 그리고 당연히 어른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것 들어본 적도 없고 반복 학습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네. 자, 근데 4에서 7세 되는 이런 애들은 절대 다수 91% 애들이 이것에 대해서 there are two wogs 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에서 명사에서 복수형을 두 개 이상의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 갖고는 S형을 붙여갖고 썼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뭐 되게 그 작은 거일지 모르지만 되게 그 항상 이제 참 브릴리언트하다, 되게 좀 스마트하다라고 느끼는 게 여기서 work라는 게 애들이 work도 처음 듣는데 works라는 걸 과연 도대체 어떻게 붙였을까요? 네, 이것이 이 진 버커 글리슨이 얘기하는 것 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바로 행동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work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works라는 걸 어떻게 애들이 과연 만들었겠냐? 전혀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애들이 무슨 수로 S형까지 붙였고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어냈겠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애들은 이 버커가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 애들이 단지 사람들은 주변 말을 수동적으로만 듣고 따라만 하는 게 아니다. 애들은 비록 어려도 애들 머릿속에 나름대로 애들 마음속에 분명히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언어가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의 창조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그런 실험이었어요. 1958년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애들이 복수형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상상 속의 동물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형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굳이 제가 다른 그 동물을 만들어내 갖고 넣은 이유는 좀 슬프게도 뭐 스마트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짐 버커 글리슨이라는 이 양반이 그 이것에 대해서 카피라이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그 아까 전에 워그에 대해서 이것을 그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한 제 나름대로의 상상의 동물 키키를 만들었습니다. This is a kiki 뭐 이렇게 해도 이 실험을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now we can say there are two kikis 이런 식으로 s를 붙여갖고 분명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스키너의 행동주의적인 그런 이론이 좀 전에 살펴봤듯이 진 버커 글리슨에 의해 일단 철퇴를 한번 탁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신랄하게 스키너를 공격을 한 그런 학자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노암 첨스키입니다. 네, 첨스키는 인간의 언어학습이라는 게 이렇게 스키너처럼 뭐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첨스키의 그런 관점은 생득주의, 인네이티즘 혹은 인지주의적인 커그니티비즘의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레넨버그가 얘기한 뇌의 분화, 반구 편측화라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brain lateralization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첨스키가 사람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뭐 스키너처럼 단순하게 듣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창조적인 장치인 LAD, 언어 습득 장치,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어를 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이것을 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Universal Grammar, 보편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편 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첨스키는 이 유지,
보편 문법,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은 누구든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문법은 자, 두 가지로 다시 세분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리, principle과 맥의 변인, parameter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쓰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인간들 언어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된 그런 똑같은 유사성을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언어 내부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하이어라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예시로 써놨습니다. 나는 네가 일주일 전에 시장에서 사온 신선하고 부드러운 빵을 아늑한 거실에서 먹었어. 라는 이런 문장이 좀 길죠. 예, 쭉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일주일 전에 시장에서 사온 신선하고 부드러운 빵을 아늑한 거실에서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딱 듣고서 딱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핵심적인 부분만 딱 뽑아내라 라고 하면 나는 뭘 빵을 먹었다.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나는 빵을 거실에서 먹었어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보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품사들은 이것들을 다 이 내용들을 꾸며주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한국어 문장은 이런데 영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In the cozy living room, I had fresh and soft bread which you bought at the market about a week ago.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문장 자체도 길다고 해도 역시나 중요한 성분 I had bread 그리고 in the living room I had brea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언어가 우리가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걸 읽다 보면 그냥 언어가 쭉 뭐 마치 줄줄줄줄 언어라는 게 한국어든 영어이든 간에 쭉 줄줄줄줄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덜 중요한 덜 핵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죠. 네.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유지, 보편 문법에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원리는 핵심적인 문장에서의 핵심 사항을 추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말씀드리면 구조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Structure dependency라고 얘기하는 이런 원리를 하나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언어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언어이든 간에 이 문장 성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꾸며주는 거랑 그 꾸밈을 받는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식으로 위계 질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조 의존성 그런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를 예시로 들었고요. 자, 원리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언어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반면에 맥의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마다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그런 예시인데요. 핵맥의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우리가 문장에서 문장 어떤 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핵. 네. 자, 영어로 뭐 head라고 합니다. head. 예. 핵의 위치가 어디에 오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핵 매개 변인이 핵 전치가 될 수도 있고요. 핵 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국어 문장 한번 예시로 한번 보시죠. 네. 서점에서 책을 읽는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었을 때 목적어가 뭡니까? 당연히 책을이죠. 책을 읽는다 했을 때 네. 이게 왜 목적어가 될까요? 네. 형태상으로 봤었을 때 책 바로 뒤에 목적격 접사에 해당이 되는 좀 어려운가요? 네. 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이 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목적어라고 했었을 때, 자, 이것이 목적어가 된 이유가 목적격 접사 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을이 어디 있습니까? 책을 여기에서 책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책 뒤에 있죠, 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핵 후치, head final이라고 얘기하죠. 네. 한국어는 핵 후치 언어예요. 네.
had final language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한 언어에서 핵이 앞에 오냐 뒤에 오는가 이게 한번 딱 어느 위치에 오는지가 결정이 되면 그 언어의 모든 핵의 위치가 동일하게 앞 혹은 뒤에 똑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한국어 문장에서 서점에서 책을 읽는다라는 이 문장에서 좀 전에 책을 목적어 보셨습니다. 네. 근데 서점에서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서점에서 이거 부사구라고 우리가 얘기 보통 하죠. 네. 서점에서 근데 왜 부사구입니까? 뭐 때문에? 서점 때문이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부사격 접사에 해당된 에서가 따라붙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서점에서에서 자, 부사격 접사가 서점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당연히 서점의 뒤에 있죠. 네, 핵 후치 언어예요. had final language예요. 네, 한국어는 핵 후치 언어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한국어랑 일본어는 핵 후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어를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I read books at the bookstore. 자, 여기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서점에서 책을 읽는다.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근데 서점에서입니다. 한국어 서점에서인데 비해서 영어는 at the bookstore. at the bookstore. 영어는 이거 전치사구라고 얘기하죠. prepositional phrase라고 얘기하는데 전치사구인데 이게 왜 도대체 전치사구입니까? 뭐 때문에? 왜? 당연히 전치사 때문입니다. 전치사가 어디 있어요? at the bookstore에서 전치사는 뭡니까? at이죠. at. 네. at이 전치사예요. at 어디 있어요? 이 전치사구에서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당연히 at the bookstore. at 앞에 있습니다. 핵 전치 언어예요. 영어는 네. 영어가 had initial language. 핵 전치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핵의 위치가 어디에 오는가 이게 대표적으로 head parameter, 핵 맥의 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어의 위치랑 영어의 위치, 핵의 위치가 한국어는 핵 후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는 핵 전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마다 달라요. 네, 어떤 언어는 핵 후치, 어떤 언어는 핵 전치. 아까 전에 우리가 원리, 구조 의존성, structure dependency라는 이 원리는 모든 인간의 언어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지금 맥의 변인, 파라미터 중에서 하나의 예로서 핵 맥의 변인 같은 경우 지금 보셨다시피 한국어랑 영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언어마다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촘스키의 이런 이론들은 사실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 혹은 영어 영문학과에서 통사론 이런 수업 때 한 학기 이상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는 그런 것이에요. 자,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그저 뭐 좀 더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런 개념으로서 촘스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보편 문법 안에는 원리랑 맥의 문법이라는 이건 두 가지에 좀 관련돼 있지만 좀 다른 그런 요소가 있고 얘네들이 스키너가 옛날에 생각을 했듯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간에 수동적으로 그냥 모방하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 무식한 이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언어를 배우고 쓰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의 그런 고등 사고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언어는 매우 창조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꼭 스키너가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것만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인가요,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장을 충분히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다시 얘기하면 창의적이다. 인간은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시면 뭐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말을 되게 재밌는 말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언어 유희다, 펀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키너의 관점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런 언어 유희라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인간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언어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한심한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그맨들이 새로운 유행어도 막 만들어내고 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신조어들이 막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언어를 아주 창조적으로 쓰고 있다. 즉 스키너의 행동주의적인 그런 언어학적인 관점이 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발화하는 그런 언어가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외국어를 배울 때 중간 언어라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영어 학습자들이 만들어내는 영어가 완전히 뭐 이게 올바른 그런 영어인가요? 아니죠. 정말 많은 틀린 표현들도 많고 오류가 많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학습자들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뭐 열심히 배우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로 표현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한 표현들 아니죠.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그런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내 나름대로 어이구 열심히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가면서 올바르게 내 딴에는 올바르게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었고 영어 초급자 같은 경우 I go to the market, I go to market yesterday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원어민 교사한테 얘기했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제 yesterday니까 go 대신에 went로 써야지 맞지. 그리고 마켓 앞에다가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정관사 더를 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넌 틀린 영어야. 영어 표현 자체가 좋지 않아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I go to market yesterday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얼추 그럭저럭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얘기한 영어 학습자는 과거 시제를 아직 go의 과거 형태가 went라는 것을 올바르게 내지 못했고 또 그리고 이것을 정관사 더를 쓰는 걸 잘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 그런 오류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완전하게 뭐 의사소통이 실패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습자 중간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름대로 그냥 학습자가 그냥 뭐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학습자는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가면서 최대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나름대로의 체계성과 창의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학습자의 중간 언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이렇게 학습자들이 잘못 발화하고 잘못 얘기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결국 틀린 거니까 극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1972년도에 레리 셀링크라는 학자가 이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중간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terlanguage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중간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관점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레리 셀링커에 따르면은 중간 언어라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가 우리의 한국어에서 영어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고요. 우리 영어의 완벽한 형태에 점차 근접해가는 그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역동적인 하지만 완성은 아직 하지 못한 미완의 그런 언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적어도 한국어에 있어서는 완전한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죠. 완전한 원어민 한국어 화자입니다. 자, 다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에 대해서 그 지식이 아직 우리 한국어만큼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아직 모르니까 더 배우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 한국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다소 원어민들이 봤었을 땐 좀 부족한 그런 외국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점차 외국어 능숙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한국어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그 영어를 좀 더 그럴듯하게 점점 잘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외국어,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인터랭귀지, 중간 언어의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에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어가 여기 스타팅 포인트 여기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잘하는 영어 원어민의 수준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인터랭귀지 중간 언어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애매모호한 어딘가에 위치한 것이 중간 언어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점차 외국어의 능숙도로 접근해 가는 것이 중간 언어의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과정이 중간 언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램서라든가 이런 학자 이름 좀 이상하죠. 어쨌든 램서라는 이런 학자들은 중간 언어라는 용어랑 같은 개념으로서 근접해가는 그런 체계, approximative system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중간 언어 그리고 이 생득주의적인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